엉뚱하게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 아나운서다 도나스 김재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두두입니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유루입니다. 오랜만에 정의당 얘기로 좀 오늘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좋은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정치는 원래 좋은 얘기든 안 좋은 얘기든 나오기만 하면 좋아요. 그쵸. 김준호 변호사님. 네. 깨집니까? 정의당이 지금 이제 재창당의 그 모색과 관련해가지고 의견들이 막 분분히 갈리고 있는데, 신당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파들이 있고, 자강론이거나 기존 진보정당이랑 뭔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6월 24일인가 전국위원회가 있어요. 이때까지 이정미 대표가 뭔가 안을 내야 되는데 이 와중에 조금 최근에 보면 유호정 의원이나 장혜영 의원 쪽이 만든 새로운 의견 그룹이 신당 창당 쪽에 좀 무게를 많이 두면서 작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혜영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의당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끝났다. 제3당을 원한다. 뭐 언론과 인터뷰에서 저도 이 인터뷰를 봤는데요. 네. 제일 먼저 들었던 아까 지금 언급해 주셨던 지금 현역 의원 두 분, 유호정 의원과 장혜영 의원. 그러면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서 냉정하게 정의당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가 그렇게 된 데는 이분들은 책임이 없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현역 의원들은 당연히 책임 있죠. 무한 책임 있죠. 네. 무한 책임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또 무책임이라고 장성철 교수가 할 테니까. 네, 책임 있는 건데 이제 책임 있는 태도가 어떻게 이거를 잘 정리하거나 혁신시킬까인데, 그쵸. 두 분에 대한 평가가 되게 나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참 고생스러운 자리거든요. 정의당 의원이 훨씬 바빠요. 근데 성과 내기는 훨씬 힘들죠. 그래서 두 분 때문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최근 그 신당 창당에 너무 앞장서는 모습에 저도 10분 동의하거나 이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나머지 세 분께도 좀 우리가 마중물로 좀 들어보고 싶은 내용이 그러니까 저기 금태섭 전 의원하고 유호정 의원이 또 토론회를 같이 그렇죠. 이번 주에 했었죠. 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금태섭 그 전 의원은 계속 지금 신당 창당 얘기를 그 전부터 오래 해오고 있었으니까 그럼 같이 하는 건가? 아니면 그러니까 양양자 의원도 신당 창당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도 그러면 결국 또 호남에서 또 이런 신당이 나오는 거냐부터 해가지고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나머지 세 분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은 게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가지고 신당 얘기를 조국 신당. 일단 현 변호사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그 양양자 의원의 신당 창당 얘기를 민주당에서는 어느 정도로 좀 딥하게 사실은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일단은 민주당 소속이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지난번에 반도체 특위 하면서는 이제 국민의힘 집권 여당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사실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조국 장관이 만약에 당을 만든다 그러면 이건 다른 문제죠. 예전에 아마 이제 열린민주당 식이 되겠죠. 그런 식이 아마 비례정당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역구는 많이 안 나가고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민주당의 지지를 좀 어찌 보면 가져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면이 있어서 고민이 좀 되죠. 그 부분은. 또 양양자 의원이 어쨌든 지역구가 광주다 보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광주에도 쉽진 않아요. 이미 이제 평가가 조금 이미 나온 상황이다. 그렇죠. 집권 여당으로 넘어간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금태섭 의원이 만드는 거에 이제 유호정 의원이 간 거는 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뼈아프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1차 토론회 때는 사실은 제3지대 정당이라는 걸 확실히 내세우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고 간 사람도 있고 알고 간 사람도 있고 막 이랬는데 모르고 간 김재섭 위원장 모르고 간 분 곧 얘기 들어볼게요. 근데 모르고 갔죠. 어찌 보면 이제 너무 눈에 보여요. 왜냐하면 유호정 의원도 아마 판교 쪽에 분당 쪽에 이제 사무실을 만들고 활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역구 돌파는 쉽지 않은 걸로 알고, 그러면 이제 같은 정당에서 비례 두 번은 어려우니까 결국은 제3지대에서 비례대표를 다시 한번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현재 당에 소속돼 있고 정의당에 있기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 약간 제가 보기에는 정치 도 이상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실명이 거론됐던 김재섭 위원장님 1차 토론회를 어쨌든 모르고 가셨다고 아까 저희끼리 얘기할 때 또 한번 얘기를 하셨었는데 원래 그 토론회 참여의 취지는 그러니까
양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국민들이 많다 보니까 좀 젊은 사람의 시선에서 양당의 문제점을 좀 짚어주면 좋겠다라는 식의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제3정당, 제3세력의 출연을 예고하는 어떤 뭐 발대식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자리에서 반대 토론을 하고 왔죠. 제3정당 어려울 겁니다. 같이 참여를 하셨던 분들 대다수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3정당을 응원하는데 제3정당뿐만 아니라 제4정당, 제5정당도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을 응원한 건 아니라는 식으로 약간 좀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금태섭 의원이 하시고자 하는 그 정당의 방향성이라는 게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날도 좀 들어봤는데 되게 이제 양정당에서 튕겨져 나온 사람들을 끌어당기겠다는 약간 반사이익 같은 건데 항상 그렇잖아요. 제3지대가 넓어졌다고 해서 제3정당이 꼭 들어맞는 건 아니거든요. 지대가 넓어진 것과 제3정당이 출연하는 것은 사실 논리적인 인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장혜영 의원, 뭐 류호정 의원 이렇게 해서 제3지대와 관련된 토론들을 많이 해서 제3지대의 영역 자체를 넓히려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그것이 꼭 제3정당의 출연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워낙 여야가 굳건한 우리나라 정치 환경에서 그러니까 양당 체계가 옳지 않다, 뭐 대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 뭐 무당층이 지금 제1당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일단 장소님 얘기까지 듣고 일단 이 주제는 마무리를 할게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무당층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제3정당 출연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제3정당 만들어보자라고 지금 본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건데 이게 흐름이 정치를 해봤던 분들이 또한 정치권에 있는 분들 중에 비주류가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력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니면 다시 정치권에 진입하기 위해서 제3정당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인상을 주면은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 큰 명분이 있어야 되고 어쨌든 구심점이 돼야 될 인물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보이지가 않는다.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인물들은 그 크기만큼은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인지도와 국민들의 신망과 지지를 받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명분과 인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극복해낼 것이냐가 참 관건인데 저는 꼭 제3정당이 출연해서 지역에 기반을 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 체제가 조금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무현, 꼬마민주당, 뭐 유시민, 뭐 국민참여당, 뭐 아니면 유승민 다 제3당을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안철수.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걸 지탱하는 토대는 10몇 프로는 최소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의석수로 환가가 되려면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솔직히 어렵고 아니면 풍찬 노숙을 10년, 20년 해야 돼요. 민주노동당, 정의당처럼. 그게 아니면 사실 실질적으로 교섭단체까지는 어렵지 않냐라는 생각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의당 반성하세요. 정의당. 저희 늘 반성과 반성 성찰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제3지대는 있죠. 근데 이제 그거 의석으로 바꿔먹는 게 어렵다는 거죠. 선거제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이제 뭐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에 있어서 사실 양 정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고 우리나라 정당법만큼 정당 만들기가 까다로운 정당이 법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같이 그 논의돼서 제3지대 내지는 제3정당의 출연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은 법제화 내지는 뭐 법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양 정당의 합의가 없이 제3정당이 뭘 하기는 사실은 쉽진 않아 보입니다. 제도상.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정의당을 지지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도 되게 좀 당혹스러운 이야기였을 것 같아서 이 주제로 오늘 마중물 토크를 좀 징계 안 하나요? 그 진중권 교수는 양곡법 반대했다고 2년 당원권 징계되고 막 이러는데 요새는 본인은 뭐 이미 탈당했다 했는데 왜 징계하냐 뭐 이런 거 같은데. 요새 뭐 징계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자, 광고 듣고 오늘의 정치 이슈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정치인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민주당의 혁신위 관련해서 9시간 혁신위 원장 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뭐 일요일 안에 인선이 확정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좀 더 걸렸습니다. 훨씬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의 새 혁신위원장 인선이 있었습니다.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뭐 친문계에서 출전했다는 얘기도 좀 있던데요. 이재명 대표는 혁신위의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것을 맡기겠다. 사실 이제 지난주에 김재섭 위원장이 아무것도 안 하는 혁신위를 하려는 거다라고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정권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부터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이분이 뭐 누가 추천했는지 친문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마 이제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금감원 부위원장 해서 네. 그러신 것 같고 뭐 정치에 그렇게 많이 관여했던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잘 모르는 분인데 그런데 어쨌든 이제 외부 인사고, 외부 인사고 기존의 당내에 크게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엮인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저는 가치라고 늘 봐요.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계속 그 얘기했어요. 예. 그러냐면 민주당이 굉장히 뭐 개파도 많고 오래 해온 분들이 많아서 당내 인사를 했을 때는 뭐 쉽지 않아요. 그런 것 같고 지금 민주당의 한 고민이 뭐냐면 이제 당명을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 예. 이게 왜냐하면 이제 2015년에 문재인 대통령 대표할 때 지금 이름과 색깔과 구호와 이거를 다 이게 그때 한 네.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이제 좀 시효가 지난 거 아니냐. 물론 뭐 당명이라든지 상징이라든지 이걸 자꾸 바꾸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예. 그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가장 이제 궁금한 거는 이거죠. 이제 결국 공천과 관련된 거를 그렇죠. 공천권 행사는 아니지만 공천 룰 네. 지난번에 이제 만들긴 했어요. 네, 근데 네. 정당의 공천 룰이라는 게 사실은 뭐 전날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네. 지난번에 근데 만든 공천 룰이 그냥 현역들 위주로 그냥 가자는 거 아니냐 이제 이 논란이 많아서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이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의원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부분들이라 그래도 뭐 법학 교수기 때문에 예. 법률적인 지식도 있으시고 또 우리 당에서 예전에 역할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선물을 잘 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지금 민주당은 당명이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가 문제다. 예. 그래서 혁신위가 아니라 비대위로 빨리 전환을 하셔라라고 저는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의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것을 맡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예. 권한. 혁신위의 권한. 그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 역할은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 하지만 당신들이 어떠한 혁신안을 내놓더라도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나 이재명 당대표가 결정을 할 거야. 이런 식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무용지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현재 혁신위를 띄우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 체제를 흔들려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한 지연작전이다. 시간 끌기다. 헐리우드 액션이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혁신위는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도 말씀드려요. 정말요. 게다가요. 왜냐하면 예.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에 대해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네. 금융 분야에서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개혁의 목소리를 그동안 많이 내왔다 이랬거든요. 여긴 정치권이에요. 정치판이라고요. 정말 각 개별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고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걸 안 해본 분이 여기 와서 과연 정치 혁신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은 축구 선수한테 야구 감독해라라는 거랑 똑같다. 안 맞아요.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이 전권이라는 말이 되게 웃겼어요. 그러니까 전권이 뭐 어디까지를 전권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권이라면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권한 대부분 내지는 전부일 거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는 당내에서 77.7%라는 압도적인 그 투표로 당선이 되신 분이잖아요. 네네. 선출직이잖아요. 그렇죠. 선출직이 가진 전권도 제대로 행사가 안 되는데 그 대표가 임명한 임명직 혁신위원장이 그 전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은 민주당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개혁 작업 이렇게 저렇게 뭐 비명계에 반대에 뭐 부딪혔다 뭐 여론의 반대에 부딪혔다 해가지고 못하는 거 많잖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혁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선출된 대표가 임명한 임명직이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하나가 남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권을 줄 거면 본인이 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그것도 웃겨요. 본인이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는 전권을 왜 굳이 다른 사람한테 이양을 해가지고 전권을 맡긴다는지 일단 본인이 잘 한다 그러면 모르겠고요. 또 뭐라고 그러실 거잖아요. 당연히 뭐라 그러죠. 네. 혁신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 이렇게 그렇다 치더라도 세 번째로 남는 의문은 예를 들면 혁신위원회에서 정말 일을 잘해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개딸과의 결별해야 된다. 네. 내지는 뭐 팬덤 정치 결별해야 된다. 그리고 뭐 그 이재명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안이
혁신위에서 나왔다고 치면 그 지도부가 바뀌었어요. 택도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혁신위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그러면 거예요. 어쨌든 두 분 다 공이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게 권한과 관련해서 그럼요. 별다른 권한이 없을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제가 한 선별은- 말씀만 더 붙이고 네. 열 마디라도 해도 돼요. 네. 자문기구에 국한된 혁신위는요. 네네.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당대표께서 이름과 역할뿐만이 아니라 혁신위에서 내놓는 혁신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전폭적으로 100%다 받아들이겠다라고 먼저 선언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네. 맞는 말씀. 그러니까 일단은 현 변호사님 얘기를 네. 듣고 제가 김준호 변호사님 의견까지 좀 지금 들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혁신이라고 써 있는데 비대위라고 이해하는 분이 되게 많고, 예. 정권이라 써놨는데 이제 공천권이라고 이해하는 분이 많고 결론이 그거예요. 근데 예. 공천권 없지 않냐 얘기하는 거고 당연히 혁신위에서 공천권이 있을 리가 없고 비대위가 아니니까. 근데 혁신이라 써놓고 다 비대위라고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그건 아니다. 100% 맞는 것 같고 정권이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혁신위에서 어떤 혁신안을 만들 때 지도부에서 관여 안 한다. 예. 그다음에 만든 거를 받는다. 그대로 받는다. 그게 어찌 보면 혁신위의 정권이에요. 혁신위가 뭐 당 대표 지도부 권한이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제가 보기에 주겠다, 하겠다라는 걸로 보면 돼요. 정권이. 아, 정권이 느낌적으로? 당권도 아니고 공천권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약간 두 분의 무슨 그러니까 얘기야? 지금 두 분과 현 변호사님의 의견이 가장 지금 나뉘는 지점이 뭐냐면 어차피 해봤자 안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럼요. 지금 현 변호사님은 아니 갖고 오면은 이재명 대표는 다 받아주겠다는 입장이다라고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왜냐면 지난번에 이제 장경태 혁신위를 만들었잖아요. 네네. 장경태 의원도 막 안을 많이 냈어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위에 다선 의원이나 뭐 지도부에서. 그러니까 만들어 놨는데 캐비넷에 있어요. 공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장경태 의원이 뭐 초선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당내 인사다 보니까 잘 안 된 거예요. 물론 말씀처럼 혁신위를 만들어서 그거를 지도부에서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전 전제가 그거라고 봐요. 그럼 받는 받는다고 보시는 거네요. 현 저는 변호사님. 받는다고 봐요. 사실 장경태 의원 혁신위는 그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그렇죠. 너무 많아서 모르는 게 많죠. 예. 너무 많아서 그러면은 일단 김준호 변호사님 의견을 듣고 제가 좀 더 논의를 좀 전환을 시켜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방금 나쁜 의심이 들었는데 네네. 현 변호사님 얘기에서 예. 최고위와 당 대표가 받을 수 있는 수준의 혁신안만 나오는 건가? 아, 그거라니까요. 예. 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사실 저희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김상곤 비대위에서 혁신이 조국 장관도 같이 했던 김상곤 혁신이 2015년에 만들었던 게 기소되면 공천 안 준다. 예. 그러면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의원들이 있는데 혹은 그 외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현재 재판받거나 기소된 의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안 되겠다. 다음 총선 승리하려면 다시 억울하든 뭐가 됐든 검찰한테 뭘 내주든 간에 기소되면 이번에 공천 주지 말자라고 안을 냈을 때 그러면 이재명 대표부터 그게 해당 사항이 되거든요. 네네. 그럼 그 안을 혁신이가 낼 수 있냐? 그런 배짱이 있냐? 그걸 했을 때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냐? 없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보는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현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나 아니면 민주당의 내부의 다른 방식의 혁신을 원하는 분들 입장에서 예를 들면 장경태 혁신위에서 얘기했던 동일 지역구 3선 출마, 네. 3선 이상 출마 금지, 4선 금지를 하면 예를 들어 뭐 586이 많이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예. 뭐 이인영 의원이 됐든 안민석 의원이 됐든 이거 다른 지역구로 나가라, 험지로 나가라 라는 혁신안을 예를 들어 낸다고 치면 그걸 또 받을 수 있겠냐라고 이제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예. 예를 들어 기소되고 뭐 이런 사람들 다 잘라내라, 이재명 대표 잘라내라, 그건 못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세대 교체의 흐름이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혁신안을 갖고 올 수 있냐. 그 혁신안을 갖고 왔을 때 이거 세대 교체를 필두로 명분으로 내세워서 그냥 비명계 몰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당내가 팍 부딪힐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 정도의 근데 과단성을 또 보여줄 수 있냐? 그것도 아닐 거다. 그럼 혁신위는 왜 존재하냐? 이렇게 갈 거라는 예측들을 많이 하는 거죠. 네네네. 그럼 여기서 김은경 교수가 얼만큼 큰 칼을 휘두를 수 있냐? 아니 근데 아직까지만 가지고 예단할 수는 근데 없지만 이제 뭐 물론 그 이제 정도는 휘둘러야 된다. 기소 가지고 이제 공천을 안 줄 것이냐 뭐 이제 이렇게까지 가버리면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또 사실 김은경 교수가 임명 후에 혁신위원장 임명 후에 그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돈봉투 사건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부결되는 순간 민주당의 혁신위가 이미 동력과 명분을 잃은 것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지적들도 지금 아니, 나오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지난주에 됐으면 예.
체포동의안 가결해라. 그게 혁신이다. 그건 법원에서 판단 받자. 네. 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 안 하면 난 혁신위원장 사퇴하겠다. 이렇게 갔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뭘 기대하세요, 김준호 변호사님?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기대한다는 게 아니라. 부결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별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잘라내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혁신이라 하면 피를 흘려야 돼요. 누군가 피를 흘리게 해야 돼요. 어느 쪽이든 간에. 근데 그게 계파를 구분해서 이쪽에 유리하고 저쪽에 유리한 게 아니라 모든 계파가 피를 흘리고 그게 국민들한테 진정성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식 안을 내야겠죠. 현 변호사님 의견까지 좀 더 들어볼게요. 저도 뭐 김진우 변호사 의견은 좀 동의하는데 왜냐하면 장경태 혁신위도 처음에 그걸 꺼냈어요. 삼선 동일 지역 삼선 초과 금지. 그랬죠. 그랬다가 뭐 특히 이제 다선 의원들한테 엄청나게 이제 혼났지 뭐. 혼나가지고 그다음에 깨갱하고 그거 사실은 깨갱하면서 깨갱 말은 죄송하고 장경태 혁신위가 거의 이제 동력을 잃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기소되면 잃어버리면 그러면 검찰판에 맡기는 거예요. 검찰이 그럼 예를 들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뭔가 해서 기소하려고 한단 말이죠. 예. 그건 좀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돈봉투 사건도 수십 명 될 것이고 그런데 근데 말씀처럼 이 세대 교체라든지 아니면 386 용태는 민주당이 정말 큰 숙제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 삼선 초과 금지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아니면은 하위 뭐 20% 30%를 정리한다든지. 근데 예. 하위 20, 30%도 지금은 뭐 당원들 여론 이런 게 아니라 당내 평가라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공개도 안 하고 있고 거의 뭐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지금 어쨌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다선 의원들 굉장히 많고 수도권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혁신의 과제인가. 그러니까 저는 이미 민주당의 혁신은 글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꾸 시작부터. 왜냐하면 그런 전조 증상들이 있어요. 바램 아니에요 바램. 아니 혁신을 민주당 잘 안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램. 그런 바램도 조금 있는 있지, 거죠. 보수 당연히. 참칭 패널이기 때문에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민주당이 왜 혁신을 하자고 했냐고요. 쇄신의총을 통해서 혁신위원회를 만들자고 한 근본적인 이유가 돈봉투 사건 때문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체포동의안 부결시켰어요.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돈봉투 사건은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뭐 검찰에 의해서죠. 뭐 사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 어떻게 혁신을 해요. 자기 반성과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절실하게 깨달은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을 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 자기네 진영을 보호하는 얘기부터 하잖아요. 돈봉투 사건 만들어졌을 거야. 이거 검찰에 의해서 이거 사실이 아닐 거야. 이런 식의 생각과 판단을 갖고 있는 분이 무슨 혁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글렀다. 빨리 게다가요. 비대위로 가시라. 게다가요. 그 아까 이제 기소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덧붙이면 예. 그 민주당 당헌입니다. 이거는 뭐 무슨 권고 사항도 아니고요. 당규도 아니고요. 당의 헌법인 당헌에 기소 시에는 당직이 정지된다는 명문이 있어요. 근데 8조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거 결정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예외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당원마저도 이렇게 예외 조항을 두어서 바꿔버리는 그 판에 아니, 그 당원을 혁신위에서 나온 안을 지도부가 옳게 이준석 대표 이렇게 몰아내려고 받는다고요? 당원을 뭐 이게 뒤집었다 갈랐다 했던 당연히 그러니까 할 얘기예요. 우리 국민의힘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국민의힘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이재명 개인적으로 만든 게 대표에게도 아니고 그냥 네. 어쨌든 워낙 또 지금 어쨌든 검찰에 수사받는 사람이 많고 이러니까 사실은 근데 그 전에 만든 거지만. 핑계가 혁신위가 내놓은 안에도 적용이 안 되겠냐고요. 당연히 그때도 검찰은 어떻고 이거는 뭐 탄압이고 야당 탄압 얘기 나올 거거든요. 그럼 혁신위가 내놓은 안은 또 그렇게 무력화될 거예요. 아니 혁신위에서 저는 돈봉투 사건 핵심 물론 돈을 돌린 게 잘못된 거지만 난 맨날 얘기하잖아요. 대의원제다 이거. 대의원 한 표가 60표니까 대의원들한테 오더 내리라고 돈 준 거잖아요. 관리하라고. 당원은 관리가 안 되거든요. 4, 5천 명이니까. 대의원제 폐지하면 돼요. 자, 광고를 듣고 제가 원래 이 얘기를 광고 전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짧게라도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광고 듣고 올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민주당 혁신위와 관련된 이야기가 생각보다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그 김재수 위원장께서 얘기하셨던, 그러니까 기소시 그 당헌 8조, 이 부분은 받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뭐 무분별하게 다 기소를 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실 거니까. 근데 또,
비판하시는 입장에서는 니네가 그 당원까지 바꿔가면서 이게 당대표를 지킬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를 좀 제쳐놓고 네. 그 이야기는 좀 제쳐놓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어쨌든 체포동의안을 동의를 구하러 국회에 가서 또 그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돈 봉투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20명의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동의를 안 받겠다고 동의를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법원 가면 기각될까봐 네. 여기서 부결되는 게 낫다라는 이제 머리를 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 동의를 받고 싶은 장관의 멘트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틀리면? 사실 법률가로서 네. 보기에는 윤관석 의원이랑 이성만 의원이 조금 관여도가 혐의점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네. 둘 다 가결됐다고 쳐서 이제 법원에 넘어갔을 때 표 차이도 좀 났어요. 이성만 의원 거는 조금 더 부결 의견이 좀 더 적었거든요. 예. 많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성만 의원 거는 오히려 그 법원 갔으면 또 기각 가능성이 더 높았던 거 아닌가. 오히려 이제 그런 정도의 섬세한 접근을 하실 수도 있는 문제인데 네. 의원들 중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한 8, 9명 있는 거예요. 좀 다르게 표결한 게 표가 동일하지 않았다는 걸 좀 주목할 필요 없는데 한장관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오히려 뭐 그냥 명분 쌓기는 오히려 되게 좋아진 그러니까요. 형편이고 예. 그러니까 별로 이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능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뭔가 논점을 이렇게 좀 세분화시키든가 예공을 피해야 되는데 계속 네. 방탄정당이란 이미지를 더 씌우게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혁신한 부분도 이제 제가 뭐 얘기했던 게 다 이상적으로 하지 않고 금방 반론이 있거든요. 뭐 다선 것도 사실은 아니 국회 부의장이랑 의장 출마할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예. 3선 이상 한 사람 다 불출마하면 그거 어떡하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바로 할 거란 말이에요. 모든 중진들이. 그럼 그게 일리가 있는 얘기고. 그러면 사실은 그게 아니면 혁신위원장이나 혁신위원들이 중진들을 만나서 조금 용퇴하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안 되면 그러니까 제도는 궁금해하지 않아요. 네. 국민들이. 네.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 이번에 인천 계양을 출마 안 하고 안동으로 출마를 권고하겠다. 예, 그 정도 희생을 보여주는 게 혁신이 일환이다. 이런 거 되면 예. 딴 사람 피 흘린 사람 없고 대표 그만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면 그런 아이디어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인영 뭐 대표한테 충주 출마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 좀 하고 그런 거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 두 국회의원들이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예. 체포동의안.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 아니었나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거죠. 부결돼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은 부결이 된 거고 부결. 법원에서 그러니까 검찰이 거죠. 낸 구속영장 네. 기각이 됐죠. 그렇죠. 예. 가지도 못한 거죠. 가지도 못한 예. 법원에.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한동훈 장관도 조금 모양새가 조금 머쓱해진 오히려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동의안도 부결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아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프레임을 씌우는 데 성공했다 이 정도의 성과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걸?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굳이 뭐 그런 얘기를 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좀 자극시켰을까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민주당은 부정부패, 돈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 정당 이러한 이미지와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아니 그냥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기를 바란 거 아니야? 이런 뭐 분석도 나오는데 예. 좀 뭐 그러한 뭐 목적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고 좀 강하게 얘기한 것들은 어쨌든 이 부분이 아까 뭐 김준우 변호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좀 법원 가면 이것이 그냥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국회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낙인을 찍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국회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게 적절했느냐는 또 평가의 영역이 아니 그치, 왜 뭐 그러냐면 그렇게. 이날 어쨌든 장관 입장에서는 뭐 그렇다고 국회에 와서 뭐 부탁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네네. 이런 절차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이 뭐 이런 혐의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돼야 됩니다. 라고만 얘기하면 돼요. 나머지 뭐 20명이 앉아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당신들 20명 다 이제 수사할 거야. 이제 당신들도 곧 이제 소환할 거야. 예. 여기 와서 어쨌든 똑같이 투표해야 돼.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언론상에서 뭐 10명이다, 20명이다 얘기는 많이 나왔었지만 본인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수사하는 사안에 대해서 순명이다. 라고 앞으로 수사될 상이 이 사람들이 투표하는 게 맞냐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마치 뭐 이거는 검사도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예. 그 혐의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그러니까 완전히 어찌 보면 이제 그 의도가 노골적으로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통해서 민주당을 어떻게 하겠다 선거 전에 그런 의도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좋습니다. 뭐 이 얘기는 이 정도 하면 충분한 것 같고요. 예. 사실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지면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입장에선 수능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이제 우리 다 고3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때 너무 놀았어요. 여름방학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이제 늘 이 정부에서 개혁과제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개혁입니다. 그죠? 예, 노동개혁이 있고 교육개혁이 있고 근데 이제 이미 첫 번째 교육과 관련해서는 초등학생 학령 나이 제한 문제로 크게 한번 상처를 입었는데 맞아요. 그 이후에 수험생 학부모들의 귀를 번뜩이게 했던 대통령 발언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제 과연 수능이 쉬워지는 건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이제 술렁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바로 대통령실에서 자료를 내고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 이야기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러시면 정말 학부모들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국민의힘 큰일 났어요. 내년 총선에서 학부모들이 화가 나 있으셔가지고 큰일 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교육은 100년대계잖아요. 예. 근데 즉흥 발언을 통해서 지금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러한 혼란을 끼친 것은 큰 악재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학부모께서 저한테 좀 문자를 보내왔어요. 즉흥적인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몇 달 전에도 이건 계속 주문했다는 거잖아요. 쉽게 내라. 쉽게 내라고. 그래서 말 안 들으니까 근데 국장을 잘랐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 개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시를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수능의 뭐 난이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야. 이걸 그냥 수능 쉽게 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교육부 대입국장 쉽게 내라고 그랬는데 어렵게 냈네? 6월달 모의고사 어렵게 네. 냈어? 그래서 잘라. 그러니까 이게 수능을 5달을 앞두고 대학 입학 국장을 교체를 했다는 것도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좀 놀랄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학부모가 보내온 예. 그 글을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네네네네. 고난도 죄송합니다. 고난도 수능 때문에 사교육계의 이권 카르텔과 과도한 이익이 있다? 그나마 수시 정시가 있어서 각각의 장단점을 학생들이 선택해서 입시에 이용하는 거고 수능 공부는 학원이나 과외 아니더라도 이제 나름 인강들도 수준이 높아져서 많이 안정돼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 발언으로 물수능에 대한 우려와 불안은 이미 시작됐고 어딘가에서는 변별력을 줘야 하니 논술, 면접, 선택 과목별 특강, 학원들 상술이나 이권 카르텔의 우려가 더 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을 너무 모르고 한 경솔한 발언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사교육을 줄이려는 의도였는데 오히려 이제 사교육이 늘어날 수도 있는 부작용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학부모님은. 변별력이 있어야 되니까. 예. 그러면 다른 쪽에서 이제 학원들이 면접 잘하는 법, 논술 잘 보는 법 이런 식으로 학원들만 또 돈 버는 거 아니냐. 그럼 이권 카르텔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걱정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세섭 위원장 의견도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요. 수능을 가장 최근에 본 제 입장에서 그나마. 네, 그나마 그래도 뭐 한 20년 된 거 아니야? 거의 뭐 비슷하게 됐는데. 아 진짜? 네, 아니, 근데 15년? 15년? 10년도 안 된 것 같은데. 한 17년 됐습니다. 아, 네, 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도 학부모들이 많이 혼란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과 과정이라는 게 사실 조금 애매해요. 예.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학력고사 시절에는 과목당 교과서가 하나씩이었다면 사실은 이제 수능 시대로 넘어오면서 각 과목별로 검인정 교과서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 전부를 통틀어낸다고 하면 사실 공교육 교육 과정 내 내지는 교과서 범위 내라고 하는 범위도 사실 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어떤 학습의 부담을 덜어줄지가 일단 첫 번째로는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장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 이 대학을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은 우리가 말하는 구주 서열로 따진다 그러면 상위 한 30% 내지는 40% 있는 대학교, 서울권에 있는 대학교나 아니면 의과대학, 한의대 조금 더 가서는 이제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 이 정도가 이제 사실은 선호하는 대학들인데 여기 수는 정해져 있거든요. 시험이 어떻게 나오든. 근데 수능이 쉬워져 버리면 결국 사이드로 논술, 학생부 등등 내신 이렇게까지 해서 너무 치열하게 또 다른
교과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웬만하면은 함부로 건들지 않고 차근차근 한 10년 최소한 20년 정도는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조금 혼란을 준 발언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건 그때 이제 초등학교 입학 연령 5세로 낮추려고 했다가 그것도 이제 일단 한번 던져보고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당시 장관 후보자를 이제 지명 철회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고 그 자꾸 이렇게 교육 문제 관련해서 이 발언에 그럼 되게 적절치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적절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섭 위원장이 이 정도로 정부 비판했으면 잘못한 겁니다. 왜 저를 여기 기점으로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이게 두 분 의견도 들을게요. 지금 다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시험 보던 시절에는 국어 교과서 하나, 예. 교과서에 나온 것만 해라 했어요. 네네. 지금 국어 교과서는 10종이 넘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교과서에 나온 지문만 딱 나왔다. 그러면 그 교과서 힘을 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특정 교과서에 나온, 그러니까 지문을 빼고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오히려 그게 더 공정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인드는 학력고사 시대 마인드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지난번에 그 5세 입학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본인이 그런 간접 경험도 없는 거예요. 본인이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뭐 학부모 유치원 출신이 다니든지 아니어가지고. 학부모가 예를 들어서 뭐 돼서 이제 입시를 한다 그러면 몸을 알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입시 제도 문제는 한 보통 우리가 그동안 지켜온 관행이 대통령이 뭘 언급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요. 보통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될 때쯤에 그들이 대학교 들어갈 때 그걸 확정해요. 그렇죠. 예측 가능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고 다 그동안 어찌 보면 쭉 루틴하게 해왔단 말이죠. 그다음에 6월달 수능 모의고사, 9월달 모의고사 보면서 난이도 조절해 가면서 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대통령이 됐든 어떤 사람도 관여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교육부 장관이 얘기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수능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냐 뭐 이제 이런 근데 시각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 있으니까요. 문제가 당장 뭐 지금 감사한다 그러고 뭐 평가원 감사한다 그러고 그럼 또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뭐 막 이러면 이제 그 출제한 사람들이 예. 그럴 거 아니에요. 출제한 사람들도 이제 아, 내가 잘못 출제하면 이제 수사받겠구나. 감사받겠구나. 그럼 그분들이 다 이제 교과서에 나온 것만 찾아서 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교과서 안 나온 거 절대 내면 안 되겠까 이래가지고. 그럼 당연히 수능 문제는 쉬워지게 돼 있어요. 안 봐도 비디오거든요. 네. 다 수사받게 생겼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출제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 이거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번 올해 대입 시험이 혼란이 좀 가중될 수 벌써 있는 눈에 문제니까요. 보이죠. 예. 평가원 뭐 감사한다고 예. 교육개혁에 대한 안을 못 내니까 교육개혁에 이권 카르텔이 있다 이렇게 수사해 진행시켜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일단은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지적을 먼저 하고 싶은데 예. 작년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은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예.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해서 중장기적으로 착근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그냥 딱 지시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일단 법에 대한 이해가 없다. 법치주의조차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떠한 입시 제도도 사교육을 막기는 어려운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영어를 절대평가로 했더니 영어 문제가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경쟁의 압력이 어느 순간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말 하기 싫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차라리 다양한 입시 제도를 혼합해서 사용해가지고 이게 유리한 사람, 저게 유리한 사람, 저걸 선호하는 사람 이 방식들이 있으니까 수시에서 교과가 필요한 사람, 학종이 좋은 사람, 정시가 필요한 사람 이렇게 혼종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물론 문재인 정부 때도 바꾼 게 있어요. 정시 비율을 더 높여라. 예, 예. 근데 정시 비율을 높이다 보니까 이제 뭐 킬러 문항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고 그게 이제 사교육에 연결된다는 지적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그거를 킬러 문항 등급을 낮추면 변별리가 없으니까 대학들에서는 그럼 우리가 동점자가 너무 많아서 처리할 수가 없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달라라는 풍선 효과가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예. 이 부분은 교육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하는 게 맞지. 대통령이 이렇게 교육부 총리한테 갑자기 계속 이렇게 쪼는 거는 그냥 제왕적 대통령이에요. 근데 저는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발언을 교육부 장관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냥 논의해보고 수능 좀 쉽게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뭐 교과서 밖에서 내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있는데 예.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나중에 차후에 브리핑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민감한 내용. 네네. 그냥 교육개혁과 관련해서 수능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그게 여러 진짜 원론적인- 문제인데 이주호 부총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의견은 자유로울 수 있는데 대통령의 의견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요. 예, 뭐 어쨌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고민거리가 좀 생겨버린 상황인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빨리 좀 정리가 좀 어쨌든 저는 돼야 될 것 참모들이 같아요.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하시면은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부 간부들이 예.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라면서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예전에 소장님께서 참모들이 문제 있다라고 말하는 건 결국 대통령이 문제 있다라고 좀. 우리 장 그런 적 소장님이 없어요. 딱 두 가지 말을 정말 많이 써요. 아니 그 깔때기. 간신 얘기하실 때 그런 얘기 하셨는데. 아니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제도가 완전히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해관계 당사자분들은 예측 가능성을 더 중요시 여겨요. 아니, 그럼요. 그 부분을 신뢰를 배반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이야기도 왜 문제가 됐냐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대통령실에서 했어? 였잖아요. 사실 맞아요. 시작은. 근데 그런 얘기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싱하이밍 대사 지난주에 우리가 어쨌든 그 배팅 발언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게 뭐 미국이 승리할 거고 중국이 패배할 거라는 그런 배팅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판단이다. 이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해서 뭐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하셨고 왜 그 중국 대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를 반박하지 않았냐. 그랬는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 발언을 하셨죠. 이 부적절하다, 국민들이 불쾌하다, 위안 스카이가 떠올려진다. 근데 이게 이것도 문제예요. 똑같은 거예요. 문제 해결의 최종적인 당사자일 대통령이 갈등의 당사자로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싱하이밍 대사 잘못했죠. 이거 예. 비판할 수 있죠. 그럼 그건 박진 외교부 장관이나 아니면 청와대 대변인이나 아무리 높아도 국무총리 수준에서 비판을 하고 대통령은 나중에 시진핑 주석도 웃으면서 만나서 정상회담 해야 되는데 이 정도로까지 얘기하면 그거는 저는 이게 또 격이 안 맞죠. 그 국장급 대사가 얘기한 걸 가지고 대통령 일일이 받아치고 있으면 이후에 다양한 외교적 옵션이 축소되는 거예요. 자꾸 대통령께서 이렇게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자꾸 브리핑하는 걸로 청와대 내에서 자기 입지가 좋아질지 몰라도 스태프들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걸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는 레드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레드팀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레드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레드팀 있으면 다 쫓겨나는데 어떻게 있겠어요. 레드팀만 모함입니다. 모함입니다. 아니 이준석 대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고종입니까? 그 사실은 왜냐면 아니 이준석 대표가 너무 나가셨고 그거는 어쨌든 그런 얘기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때랑 지금 다르잖아요. 그때 예. 물론 고종 왕제 같은 경우에는 뭐 러시아, 중국, 일본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다 보니까 뭐 흔들렸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렇게 비유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말씀처럼 뭐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뭐 그런 얘기를 꺼내니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 얘기를 받은 건데 굳이 그거를 또 갔다 와서 만나신 분들이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라고 공개까지 했다는 얘기는 의도적인 거잖아요. 예. 그런 얘기 뭐 그냥 본인들이 만나서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걸 공개한다는 얘기는 이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싱하이밍 대사를 그 추방해야 된다. 뭐 내지는 이제 국내 중국인 투표권 제한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논의가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는 더 키우려는 듯한 그런 모양새도 보이던데요. 그렇죠. 국민들께서 중국에 대해서 좀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반중 정서를 좀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좀 생각도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 하에서 너무 중국의 저자세였다. 예. 중국은 대한민국을 상당히 좀 무례하게 대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이 발언과 관련해서는 김준우 변호사님의 말씀에 동의를 해요. 대통령의 말과 행동과 결정은 항상 신중해야 되고 최종적이어야 해요. 근데 이렇게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또한 격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신 것은 부적절했고 그거를 굳이 또 차후에 이거를 또 대통령실 참모들이 브리핑을 하는 게 맞았나. 저는 대통령실 참모들을 비판하고 싶습니다. 기승전 이재명, 기승전 참모. 그러니까 저도 이 대통령 하신 말씀에 100% 동의해요. 그 메시지 자체는. 예. 근데 그 메시지를 차라리 뭐 아까 말씀하신 박진 장관이나 아니면은 국민의힘 당대표께서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내용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외교와 관련돼서 대통령의 이야기는 정말 천금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언제든 우리가 외교와 관련돼서는 계속 모호한 메시지, 이걸 우리가 외교적 언사라고 불리는 이유도 모호하게 내야 나중에 방향을 조금씩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중국에 대한 최종 판단을 딱 내려버리신 거기 때문에 약간 외교적으로 유연성이 좀 떨어진 게 있어서 저는 메시지 자체는 100% 동의를 하지만 그 메시지를 차라리 국민의힘 당대표가 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그냥 이낙연 총리처럼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하시면 돼요. 네. 그래도 시원하게 시원했어요. 네? 시원하게 시원했어요. 저는 그 메시지 자체는 진짜 동의하거든요. 100% 동의하거든요. 아니 이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생각 자체가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 중국과의 문제가 커진 게 대만 뭐 현상 변경 안 된다. 예. 남중국해에서 현상 변경 안 된다. 그리고 대만 문제는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 문제다. 한반도와 같이. 예. 예, 그 얘기하면서 이제 중국에서 발끈한 거잖아요. 그동안은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의 중국 원칙 지켜왔어요. 노태우 정권 때 어쨌든 대만이랑 당교하고 중국이랑 수교 맺으면서 예. 어쨌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30년 동안 지켜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대만 문제에 딱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국내 문제로 봐요. 네, 그렇죠. 절대 국제 문제로 안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개입하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핵심 이익 침해라 본단 말이죠. 내정 간섭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렇죠. 중국 그 부분을 입장에서. 딱 치고 근데-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굳이 왜 그래야 되느냐. 아니죠.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싶은데 네. 이 현상변경 관련된 내용이 우리 대통령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서방 한다니까? 자유민주주의 진영 다 해요. 국가가 다 관용적으로 네. 쓰는 표현이에요. 그걸 도발이라고 유일하게 느끼는 한 나라가 중국이고요. 그건 전적으로 중국의 프레임이에요. 하나의 중국도 중국의 프레임이고요. 그러면 두 개의 중국 찬성해요? 정상 수교 못할걸요. 대만이랑 아니, 수교하자고 그게 그런 관용적인 얘기가- 표현이라니까요. 아니, 하나의 중국에 반대하냐고. 아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전적으로 중국의 입장인 거고요. 서방 자유민주주의 안다니까요? 국가들은 현상 변경 그거 아주 관용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도발이 아니라. 근데 그걸 도발로 느끼는 건 그 중국밖에 없어요. 자유민주 진영 국가들은 한반도에 있지 않아요. 우리처럼 중국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고. 대부분 뭐 유럽에 있거나 이렇고 말씀처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금 윤석열 정부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개의 중국 원칙,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반대하는 거예요, 윤석열 아니 정부가?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린 대로 그 얘기하잖아요. 현상 변경 문제는 네. 왜 그게 민주당에서 중국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야기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철저하게 다 관용적으로 저희가 쓰는 중국의 입장을 얘기라니까요. 대변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만 문제에 특별하게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도발하려고 쓰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전에 안 썼다니까. 자. 제가 일부러 조금 그 두 분 얘기하시는 걸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진짜 청취율을 위해서 그럼요. 나가는 네. 마당에 아니. 참 충실해요. 자,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입장은 알겠어요. 근데 지금 일단 중국이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경제적인 이유잖아요, 사실. 경제적인 이유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근데 이제 현면화사 입장은 그걸 왜 굳이 우리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해서 분란을 만드느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일단 이 얘기까지 하죠. 국내 중국인 투표권 제한 얘기를 이 얘기까지 나오게 된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지방선거에 국한된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선거. 상호 존중 그리고 상대가 있는 것인데 중국은 우리한테 그런 걸 배려를 안 하는데 왜 우리만 중국인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느냐. 예.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저는 일견 이 부분은 너무 문재인 정권에서 성급하게 도입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중국과 이 부분도 충분히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근데 일방적으로 외국인 주민에 대한 투표권이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건 아닐걸요? 원래? 그렇죠. 원래 원래 있는 거죠. 있었던 거예요. 중국인들 노무현 준비 정부 아닌가? 때 노무현 정부인가? 하여튼 꽤 그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몇 표 안 됐는데. 이게 이제 저는 비례적 상호주의 원칙에 맞춰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관에서 중국인들한테 투표권을 준다 그러면 마찬가지 중국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비례적 상호주의에 맞춘 건데, 근데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 일각에서는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라는 건데, 이제 저는 거기는 반대거든요.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본에 영주하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주권에 가신 그분들에 대한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말하자면 외국인에게도 외국인들. 투표권을 동등하게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너무 감정적으로 이 제도 자체를 없애야 돼. 이거는 저는 반대예요. 근데 중국은 투표를 못 하는데. 그렇죠. 그것도 그러네. 상호주의 적용 자체가 내가 지금 딱 이말 하려고 그랬거든요. 중국에서 무슨 투표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여기 투표권 받는 동포가 이게 중국에 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몇 년 이상 거주하고 요건이 되게 까다로운데 사실은 대부분 그 제중 동포에서 넘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순수 이제 중국 한족이 아니라 네네네. 사실 한민족인 경우가 대부분이어가지고 글쎄 저는 이거 조금 다르게 볼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전형적으로 국민의힘이 반중 정서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법은 그냥 요건이 있거든요. 국내에 몇 년 거주하고 네, 요건이 있어서 그냥 외국인이라면 돼 있어요. 거기에 중국은 배제한다. 그래 버리면 그런 법은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법이라는 차별이 거는 되지. 보편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특정을 딱 염두에 두는 법 안 된단 근데 말이죠. 이제 얘기하시는 거는 네. 투표권을 주는 데는 준다 이런 건데 네. 그러면 그걸 일일이 이제 차별을 체결하고 다녀야 되냐.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주진 않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야, 너희 줘, 우리도 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또 이제 투표 지방선거 잘 안 하는 나라도 있을 거고 뭐 이게 다 따져도 이게 너무 피곤하니까. 자, 이제 슬슬 뭐 벌써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아주 짧게 이 얘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이제 발언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좀 나눴었는데 근데 이 와중에 진짜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이 타이밍에 가는 게 맞아요? 현 변호사님. 전쟁 중에도요 외교를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중국이랑 전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은 게 그러니까 우리 당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중국 쪽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어쨌든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정상회담 뭐 한다 그러지만 거의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네. 지금 외교부 장관도 안 만나고. 근데 미국은 뭐 외교부 장관끼리 가서 만나고 일본도 가서 만나고 다 하거든요. 그 외교라는 거 원래 그런 거예요. 네. 뭐 보이는 건 싸우는 것 같지만 또 협상도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중국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예.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 있습니까? 그런데 대중 무역 적자는 갈수록 커지고 그렇죠. 단체 관광객 못 들어오고 있고 뭐 네이버 차단한다는 얘기 들리고 있고 그럼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다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간담회 잃어보면 다들 아이 좀 걱정된다. 좀 어떻게 방법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장소영 얘기까지 듣고 오늘 방송 그러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시절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의 대미 정책은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미국 가서 네. 우리 지도자들 만나고 관료들 만나서 저기 민주당 정권이 저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뜻이 아니에요라고 하고 다녔거든요. 그때 민주당에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집권 세력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 그 나라에게 이용당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뿐만 간 게 아니라 한중 의원 협회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가셔서 의원 외교 활동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제일 심각한 문제는 외교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티베트 방문이 예정돼 있는데 티베트 자치구랑 이 신장 위구르 이 인권 유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보는 문제인데 지금 중국이 짜놓은 판에 우리나라의 야당 의원들이 가서 들러리 서주는 꼴이 될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어떤 인권 유린에 대한 입장을 대한민국 야당 대표인 의원들이 가서 들러리 서주는 꼴이 되는 건데 이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그냥 중국이 초청한다고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요. 뭐 찬반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뭐 근데 어쨌든 중국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한중 관계, 한일 관계 이런 문제가 참 어려운 이유가 어려워요. 역사적인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다 엮여 있기 때문이긴 한데 참 외교와 관련해서는 좀 한 목소리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예. 자, 오늘 시간이 벌써 한참 지났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진짜 늘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네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